안녕하세요. 목소리로 포개진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의 품 안에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지의 따뜻함에 감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우리에게는 인디언으로 알려져 있는 그들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시간 위에 조용히 우리의 시간을 포개어 보려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던 세상과 삶의 작은 지혜들을 천천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라코타 부족의 현자 검은 사슴. 혹시 1990년도에 나온 영화 한 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케빈 코스너가 만들고 직접 주연한 영화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입니다. 남북전쟁 직후 혼자 서부 초원에 남겨진 군인이 수족 원주민 마을과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였죠.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건 전투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대지를 바라보는 눈빛, 그 낯선 것들이 오히려 뭔가 아주 오래된 것을 건드렸죠. 그 영화 속의 수족. 오늘 이야기는 그 라코타 부족에서 실제로 살았던 한 노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검은 사슴. 라코타어로는 헤하카 사파라고 불렀습니다. 1863년 미국 와이오밍주 파우더강 근처에서 태어난 오글랄라 라코타 부족의 성인이자 치유자였습니다. 9살에 큰 병을 앓으면서 하늘로부터 거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이 평생 그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3살엔 리틀 비콘 전투를 곁에서 목격했고 27살엔 운디드니 학살에서 어렵게 살아남았습니다. 1932년 시인 존 지 네이하트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말을 받아 적었고 그것이 검은 사슴은 말한다 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검은 사슴이 어느 늦은 밤 모닥불 앞에 앉아 젊은 시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던 시간을 함께 해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티피 안은 어둡고 모닥불만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천막 벽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입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말 한마디가 이따금씩 발굽을 구르고 있습니다. 검은 사슴이 불꽃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족에 바람을 듣는 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었어.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바로 짓지 않는다네.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먼저 듣거든. 그날 밤은 바람이 유난히 강하게 불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천막 밖에 오래 서 있었어. 귀를 열고 바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에겐 그 이름이 붙여졌지.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이 이 세상과 처음 맺은 약속 같은 거라네. 백인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물려받지.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태어난 순간 세상이 건네는 말을 이름으로 삼아 바람을 듣는 밤은 평생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네. 자기 이름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는 9살에 한 번 크게 앓은 적이 있네. 며칠간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지.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를 봤어. 6 할아버지들이 나를 부르는 환상이었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원 안에 있다고. 하늘도 원이고 계절도 원이고
새가 짓는 둥지도 원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TP도 원으로 세웠어. 그건 그냥 모양이 아니야.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 원이라서 그런 거야. 그 원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잘 자라고, 그 원이 끊기면 모든 것이 시들어간다네. 사람도, 나무도, 강도, 구름도 다 그 원의 일부야. 어느 하나가 아프면 원 전체가 아프고, 어느 하나가 살아나면 원 전체가 살아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 원에서 자꾸 혼자 떨어져 나오려 해.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 혼자서 더 멀리 가려고. 그러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야. 옆에도, 뒤에도.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알겠나? 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라네. 사람은 원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을 때 말이지. 지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저 자연을 보게나 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 여름에 그렇게 무성했던 나무도 가을이 오면 다 내려놓지 않나? 겨울의 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눈만 쌓이고 바람만 지나가고. 하지만 그 안에서 뿌리는 가장 깊이 내려가고 있어. 봄에 터질 힘을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으고 있는 거라네. 멈춰서 있는 게 아니야. 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다네. 쉬지 않는 것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 미타쿠의 오야신. 우리 라쿠타 말이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라네. 기도할 때, 밥을 먹을 때, 누군가와 헤어질 때, 우리는 이 말을 중얼거렸어. 미타쿠의 오야신.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야. 저 나무도, 이 앞에 불꽃도, 지금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도 전부 하나의 원 안에 있다네. 자네가 쉬는 것도 그 원 안의 일이야. 자네가 멈추면 원이 끊기는 게 아니야. 원이 자네를 안고 있는 거지. 자네가 쉬는 동안 대지가 자네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는 거야. 오늘 밤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말게. 자네는 그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이 원의 온전한 일부라네. 검은 사슴이 남긴 말입니다. 1932년 존 G 네이하트에게서 구술한 내용 중 발췌합니다. 나는 하늘의 중심에 서서 세상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 거룩함을 세상에 전해야 했지만 나는 끝내 다 전하지 못했다. 어쩌면 자네들이 내가 심은 씨앗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원 안에서 움직인다. 하늘의 힘은 원 안에서 작동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둥글다. 바람은 소용돌이 치며 불고 새는 둥글게 둥지를 튼다. 우리 TP는 원이고 원은 언제나 생명의 힘이다. 두 발로 걷는 자들이 대지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의 마음도 서로에게서 멀어진다.
수커미시 부족의 시애틀 추장. 두 번째 챕터는 검은 사슴이 있던 곳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태평양과 가까운 땅으로 갑니다. 지금의 미국 워싱턴주 퓨젯 사운드 해안 일대. 그곳에는 수커미시족과 두아미시족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숲과 바다 사이에서 연어를 잡고 삼나무로 집을 짓고 조수의 흐름으로 계절을 읽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786년 그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애틀. 수커미시족과 두아미시족, 그 두 부족 모두에서 추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지금 미국의 도시 시애틀은 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1854년 미국 정부가 그들의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준주의 총독 아이작 스티븐스가 조약을 들고 찾아왔고 시애틀 추장은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땅을 판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을 소유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묻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1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 시애틀 추장이 부족들에게 그의 지혜를 가만히 건네던 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안가 멀지 않은 숲 안쪽, 삼나무 아래 작은 불이 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 사이로 먼 바다 냄새가 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합니다. 시애틀 추장이 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에 패인 주름살이 그가 살아온 긴 세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이들이 앉아 있고 추장은 오랫동안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저 강을 보게나. 저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가? 저 위 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려온 거지. 눈이 되기 전엔 구름이었고 그 전에는 바다였지. 저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다시 구름이 되어 산으로 온다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야. 우리의 조상들이 저 강가에서 살았어. 수백 년 전 아침마다 저 물로 얼굴을 씻고 저 물에서 연어를 잡았지. 그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 강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어. 그분들이 마셨던 물이 지금도 저기 있는 거라네. 나는 이 강가에 올 때마다 수백 년 전 그 선조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백인들이 찾아왔었지. 이 땅을 팔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네. 땅을 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늘을 팔 수 있나? 바람의 따뜻함을 팔 수 있나? 물에 반짝임은 팔 수 있는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남에게 넘긴단 말인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네. 그저 이 땅의 일부일 뿐이지. 땅이 우리를 낳은 거야. 우리가 땅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일세. 어미가 자식의 것이 되지 않듯이 이 땅 역시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어. 그들은 땅을 보면 무엇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먼저 봐. 저 나무를 베면 얼마, 저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얼마, 전부 셈을 하지. 그 셈 안에는 나무가 몇 년을 자랐는지, 저 강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없어. 가진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믿어. 더 쌓으면, 더 확보해두면, 더 내 것으로 만들어두면. 그런데 나는 살면서 반대로 봤어. 많이 쥔 사람일수록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손에 무엇이 오더라도 더 이상 잡을 수도 없다네. 나는 열매를 맺을 때 꽉 쥐고 있지 않아. 그냥 내줘. 바람이 오면 씨앗을 날려보내고, 짐승이 오면 열매를 내어주고, 그렇게 숲이 퍼지는 거라네. 그저 쥐고 있었으면 그 나무 하나로 끝났을 것을. 저 흐르는 강물도 마찬가지라네. 흘러가기 때문에 맑은 거야. 고여있는 물은 썩지. 강은 절대 물을 붙잡아두려 하지 않아.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 사람도 그래. 내가 가진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지키려는 것들. 그것들이 너무 힘을 쏟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없어져 있어. 그 모든 걸 지키느라 정작 살아있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두아미시 사람들은 죽은 이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 강물처럼 모양이 바뀌는 거라고 본다네. 아침 안개 속에 있고, 산에서 부는 바람 속에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있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는 눈을 잃은 거지. 그들은 이 땅을 가지면 이 땅이 자기 것이 된다고 믿어. 하지만 그 땅 위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그 땅을 밟았던 모든 발자국들, 그 땅에 묻힌 모든 뼈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 땅 문서에 이름을 써놓는다고 그게 내 것이 되나? 땅은 빌리는 거라네. 우리 것이 아니야. 다음 세대한테 잠시 빌릴 뿐. 우리가 쓰고 나면 그대로 돌려줘야 해. 아니, 더 나은 모습으로 돌려줘야 하는 거야. 자네가 지금 꽉 쥐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게 자네를 지켜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네가 그것을 지키느라 지쳐가고 있는 건지. 이 땅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받아준다네. 숨을 고르게 해주지. 시애틀 주장이 1854년 미국 정부의 토지조약 협상 자리에서 남긴 말입니다. 어떻게 저 하늘을, 저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우리로서는 매우 낯선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물의 반짝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땅의 일부이고 땅은 우리의 일부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곰, 사슴,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이다. 강의 물결, 초원의 이슬, 조랑말의 체온, 그리고 인간, 우리는 모두 같은 가족이다. 백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느님은 그들의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이 땅은 그분에게 소중하다. 땅을 해치는 것은 그 창조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날 인물은 네즈퍼스 부족의 조셉 추장입니다. 지금의 미국 아이다호주와 오리건주 일대, 왈로아 계곡이라 불리는 땅에는 네즈퍼스 부족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즈퍼스는 프랑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그들이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부르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니미푸, 우리 주민이란 뜻입니다. 1840년 니미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조셉 추장이라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도 추장이었고 그 역시 조셉이라 불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들을 영조셉, 젊은 조셉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족에게서 불린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둥이 산을 넘어오다 였습니다. 1877년 미국 정부는 네즈퍼스 부족에게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로와 계곡을 떠나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셉 추장은 불필요한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는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이끌고 캐나다 국경을 향해 1700km를 달렸습니다. 석 달에 걸친 긴 여정 끝에 국경을 불과 60km 앞두고 그는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영원히 싸우지 않겠다. 조셉 추장이 불 앞에 앉아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야, 저 산에도 이름이 있단다. 우리 부족은 산에도 들에도 이름을 붙여줬지. 우리 부족은 산에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붙이지는 않았다. 그 산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계절에 어떤 빛을 띠는지 오래 들여다보고 나서야 이름을 지었지. 이름이 붙는다는 건 그저 부르기 위한 게 아니란다. 관계가 생기는 거야. 이름을 알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 나도 이름이 있다. 천둥이 산을 넘어오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란다. 어릴 때는 그냥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지. 그저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어떤 것을 보셨다는 걸.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단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지. 땅을 내놓으라고, 물러서라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나는 오래 버텼단다.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 싸움이 뭘 남기는지 알았으니까. 이기든 지든 싸움이 끝나고 나면 전에 있던 것들이 사라져 있어. 땅도, 사람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도. 그래서 한 발 물러서고 또 한 발 물러서고 했는데 어느 순간 더 물러설 때가 없어지더구나. 그때서야 알았다. 피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는 걸. 피한다는 건 언젠가는 다시 맞서겠다는 뜻이야. 그 긴장이 몸 안에 남아있어. 자다가도 깨고, 밥을 먹다가도 무언가 풀리지 않지.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건 달라. 그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 자체를 더 이상 내 안에 두지 않는 거지. 나는 국경을 60km 앞에 두고 항복했던 적이 있단다. 그날 밤 나는 많이도 울었다. 그게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게 내가 우리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 더 싸웠으면 더 많이 잃었을 거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 멈추는 것도 결국 선택이야. 사람들은 지는 걸 두려워한단다. 지면 자기가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기려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뭘 얻었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출 줄 알았던 사람들이 뭘 지켰는지. 저 산은 아무것도 이기려 하지 않아. 바람이 와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냥 거기 있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단단한 건지. 저 산을 이긴 것이 있었나? 아니, 없어.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란다. 네가 나중에 누군가와 싸우고 있든 무언가를 이기려 하고 있든 한 번쯤 너 자신에게 물어보거라. 내가 지키려는 게 정말 그 싸움으로 지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저 산처럼 그냥 거기 있는 것과 싸우는 건 아닌지. 우리 부족에는 이런 말이 있단다. 대자연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고. 그저 잠시 살다 가는 거라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관계도, 자리도, 내가 가진 것들도 영원히 내 것인 건 없어. 그것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거야. 흐르는 강물처럼. 조셉 추장이 1877년 항복하던 날 남긴 말입니다. 나는 지쳤다. 내 심장은 아프고 슬프다. 태양이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나는 영원히 싸우지 않겠다. 땅은 영원히 기억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만날 네 번째 인물은 체로키 부족의 쇠커이아입니다. 체로키는 북미 원주민 중에서도 오래된 문명을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고 신문을 발행했으며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1830년 미국 정부는 인디언 이주법을 통과시켰고 체로키 부족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겨울 한복판에 시작된 그 행군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길을 체로키 사람들은 눈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쇠커이아가 만든 문자였습니다. 쇠커이아는 17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다리를 다쳐 평생 절름거리며 살았고 백인 아버지에게 버려진 채 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영어를 읽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백인들은 종이 위에 말을 담아 멀리 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는가? 체로키의 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 수 없을까? 그 생각 하나로 그는 12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내는 미쳤다며 그를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만든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1821년 86개의 음절 문자로 이루어진 체로키 문자가 완성됐습니다.
그 문자가 공식으로 인정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체로키 부족의 성인 대부분이 읽고 쓸 줄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쇠커이어가 젊은 후예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네 무언가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게 있는가? 나는 12년을 붙들고 있었어.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사실 나도 가끔 힘들었네. 이게 되는 건지. 근데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잠을 자다가도 깨서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했지.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어. 아내가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내가 맞는 걸 불태웠지. 아프지 않았냐고 물으면 거짓말이지. 아팠어. 하지만 그게 나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어. 오히려 명확해졌지. 내가 이걸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었다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이유가 사라져. 근데 내가 진짜 그게 옳다고 믿어서 하는 거라면 곁에 아무도 없어도 계속 할 수 있을 거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클 거야. 나는 우리 체로키 말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어. 백인들이 우리 땅을 빼앗아도 우리 말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말이 사라지면 기억이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눈에 보이는 걸 빼앗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빼앗기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했네. 12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였어.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이게 언제 완성이 되긴 하는 건지, 그 불확실함, 그 불확실함 속에서 매일 앉아서 또 하고 또 했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처음엔 의심이 와. 그 다음엔 두려움이 와. 그 다음엔 화가 나더군.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냐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그 화를 나는 오래 들여다봤다네. 화라는 게 그냥 나쁜 감정은 아니야. 화가 난다는 건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거든.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에는 화가 나질 않아. 화가 난다는 건 그게 나한테 진짜라는 증거야. 중요한 건 그 화를 어디로 쓰는가야. 그걸 밖으로 던지면 나를 갉아먹을 뿐이고,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으로 끌어들이면 나를 밀어주는 힘이 되었다네. 내가 부족의 문자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이 다 웃었지만 딱 한 사람, 내 딸만 곁에 있었다네. 딸이 내 작업을 보면서 배웠고 내가 만든 문자를 읽었지. 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어. 자네도 지금 혼자인 것 같지만 주변에 자네를 응원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을 거네. 많지 않아도 돼. 딱 하나만 있으면 되네. 우리 체로키 부족에 이런 말이 있어. 내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고. 한 마리는 두려움과 화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고요하고 단단해.
그 둘이 늘 싸우는데 이기는 쪽이 어디냐고 물으면 조상들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라고 했어. 나도 그랬지. 나는 12년 동안 어느 늑대한테 먹이를 줄지 매일 선택해야 했어. 쉬운 날이 없었다네. 그런데 그 선택이 쌓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자네도 지금 알지 않나? 자네 안에도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을 거네. 오늘 밤 어느 쪽의 늑대에게 더 많이 먹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세콰이어가 남긴 기록과 체로키 부족의 말입니다. 나는 우리 말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없었다. 말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살아있다. 내 안에서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분노, 질투, 두려움이고 다른 한 마리는 평화, 희망, 친절이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고?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다. 네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인물은 호피 부족의 토마스 바냐크야입니다. 호피는 평화로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지금의 미국 애리조나주 고원지대 메사라 불리는 평평한 바위 절벽 위에서 수천 년을 같은 자리에 살아온 부족입니다. 전쟁을 피했고 땅을 지켰으며 지금도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 문명 중 하나입니다. 토마스 바냐크야는 1909년 그 바위 절벽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48년 호피 부족 원로 회의에서 공식 예언 해석자로 지명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였습니다. 호피 부족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예언과 경고를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유엔에서 발언하려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거절당했고 다시 또 두드렸습니다. 1992년 마침내 그는 유엔 총회 연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3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호피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대지를 계속 이렇게 다루면 대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그것이 누군가에겐 재앙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치유의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 그 토마스 바냐크야가 호피 부족으로 돌아와 부족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토마스 바냐크야는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족민들도 어느새 함께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네들은 아는가? 저 별들 중에 어떤 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구를 향해 출발한 빛이라는 것을. 그 빛을 보내던 별이 이미 없어졌는데도 우리는 그 빛을 지금 보고 있지. 사라진 게 맞는데 아직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시간이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직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 벌써 여기 있는 것처럼 무겁지. 자네들도 알듯이 난 40년 동안 유엔의 문을 두드렸네. 우리 호피 부족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했거든. 그런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지. 한낱 원주민 노인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했지.
화가 났냐고? 물론 화가 나기도 했지. 그런데 그보다 더 컸던 건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더 컸네. 우리 호피 말에 코야니 스카치라는 말이 있어. 균형을 잃은 삶이라는 뜻이지. 너무 빠르고 너무 많고 너무 앞만 보느라 지금 이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 내가 40년 동안 세상에 전하려 했던 얘기도 바로 그거였지. 이 세상이 코야니 스카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 멈춰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건 미래가 없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능성들이 전부 짐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짐을 다 지고 지금을 살려니까 몸이 무거운 거야. 근데 자네가 지금 지고 있는 짐 중에 진짜 자네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남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집어든 것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보면 진짜 자네 것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저 별들의 위치로 계절을 알았지. 언제 씨를 심어야 하는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선주들이 별을 본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어. 미래를 보는 눈이 지금을 살기 위한 거였지. 지금을 잃어버리기 위한 건 아니었어. 나는 40년 만에 유엔에서 말할 수 있었어. 83이었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이 있어. 우리가 기다려온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주길 기다리는 거 말고, 더 좋은 시절이 오면 그때 시작하겠다는 거 말고, 지금 이 자리의 자네가 이미 그 사람이라는 거야. 준비가 다 되지 않아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돼. 지금 여기 있는 자네들이 이미 충분하다네. 지면 몸이 먼저 알지. 잠이 안 오거나, 이유 없이 무겁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라네. 우리 조상들은 그 신호가 오면 멈췄어. 노래를 불렀고,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어. 다시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멈추는 건 결코 포기가 아니라네. 멈춰야 자기 자신에게 균형이 돌아오는 거야. 저 별을 보게나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 오랜 시간을 건너온 빛이 지금 이 순간 자네 눈에 닿고 있어. 자네가 여기 있기 때문이지. 토마스 바나크야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대지는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다치게 하면 결국 우리가 다친다. 침묵 속에서 들어라. 자연은 언제나 말하고 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다. 코야니 스카치. 균형을 잃은 삶. 지금 세상이 그렇다. 그러나 균형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지금까지 검은 사슴의 원, 시애틀의 강물, 조셉의 산, 세쿼이아의 불꽃, 마지막으로 바나크야의 별빛까지. 드넓은 대지의 현자 5사람의 행적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땅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지만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저 자기 자신으로 머무르는 것. 어쩌면 그게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5현자의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조용히 남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목소리로 포개진 시간이었습니다.